네, 인사드릴게요. 주진입니다.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입니다. 네, 저는 기술을 맡고 있는 김성혜입니다. 기술. 우리가 작년 12월 30일 날 시험 방송 한번 해봤고요. 그때는 이 방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제 오전에 했었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이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58만 뷰가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나 댓글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참 놀라운 게 팟캐스트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사로 정치 문제가 지금 오락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문제가 50% 이상 그 조사에서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방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우리 공선생 주진영 씨입니다. 그래서 공선생의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귀에 쏙쏙 꽂힌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걸 어제 정치 알바 그저께 12시 어제 12 새벽 12시에 올라간 걸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그 정치 알바가 보통 업로드가 되면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한 몇 단계가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 정치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뒤로 물리는데 이 경제 알바를 올리고 3위에 딱 머물러 있어요. 데일리 2개랑 싸우는 거죠. 김용민과 그 뉴스공장과. 그리고 거기다가 놀라운 건 뭐? 김용민. 예,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20대 남성에서 김용민도 꺾고 2등으로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20대 남성분들이 경제 문제 관심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해필이면 20대 여성은 아니고. 20대 여성은 그 김숙 송은이한테 밀려서 거기에 밀렸고. 벼랑간 열이 확 나네. 그것도 한번 싸워볼까? 제가 20대 여성은 또 잘 아는데 그 제가 화장품 쪽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것도 도전합시다. 뭐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계속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로 우려들 하시지만 우리는 계속 점점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알바의 그 댓글에서 그러잖아요. 뭐 손혜원이 마음에 안 든다. 거기는 제 적이 많아 항상. 손혜원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데 저는 얼마든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혜원의 진행이 시원치 않다. 저는 진행이에요. 사회일 뿐이에요. 제가 어떤 내용을 뭐 꺼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뭐 제가 달게 듣고 이제 고쳐나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달아줬더라고요. 학습 효과가 뛰어난 손혜원이니까 기대해보자. 좀 참고 기대해보자.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저랑은 이제 안 보면 되지 왜 굳이 불평이 많아?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보면 되지 욕이야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말씀드리는 순간 주진호라는 분이 입장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 아니세요? 주진호 박사님? 형님 그러겠네. 형님 안녕. 주진호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 기사 오늘 경향신문 기사 여러분들 제가 요거 이렇게 한 면으로 전체 나오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멋있게 나온 줄 몰랐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이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아주 정독을 여러 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공 선생이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하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읽어보고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그 전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복에다 적을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전복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동차가 뒤집어졌을 때 전복입니다. 그리고 전복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많이 쓰는 그 앞에 주어가 목적어가 체제예요. 체제를 전복시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굉장히 과격한 단어예요.
근데 분명히 주진영이라는 사람을 이제 취재하면서 이 전복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복이라는 단어는 주진영의 그 아웃풋, 아주 과격한 아웃풋 쪽으로만 해당이 되지 저같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는 전복이라는 단어로 주진영을 규명하기에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그냥 휙 바꿔버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는 거죠. 시각을 바꿔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물을 우리가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기발하고 참신한 힘을 다시 동력으로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이 전복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다룰 때도 리뉴라는 말을 씁니다. 리뉴얼. 쉬운 구조지만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둔 채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단추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럴 겁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씩 내려가서.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이거를 주름을 잡아봤자 어렵습니다. 그럴 땐 단추를 다 풀어야 돼요. 다시 잠궈야 되거든요. 그 리뉴의 어떤 기본인데 이제 이 전복이란 단어를 대뜸 이렇게 내놓은 것이 저는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단어만큼 또 공선생하고 어울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그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선생께서는 그 전복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본인에 해당 네, 뜻은. 처음에 보고 저도 약간 좀 의외로 놀랐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 나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제가 유학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는 항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틀에 안 맞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아니면 판을 뒤집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양쪽의 진영 논리로 갈려 있고 진영 논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당연하게 말하자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가면 저쪽 소리를 해서 하고 저쪽에 가면 이쪽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근데 이제 그것을 보통은 이제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 또 성격이 눈치 안 보고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판을 깨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서희동 기자가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전복적이라는 표현을 잡아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상당히 적절한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에서 전복적이란 단어를 쓴다면 저는 이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같아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합리적인 시장주의자,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공동체 연대 의식을 같이 유지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서로가 이제 안 맞아 들어가니까 양쪽에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라고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 선생이 하는 이 전복적인 그런 사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안을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상대방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대안을 낼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뒤집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우리 다시 전복적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여기 이제 굉장히 이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이나
그 수사나 이 단어들이나 워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쓴 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를 갈라파고스에 태행하는 생물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생김새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문화의 기본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신분사회에서 반상사회가 있었던 아주 오래된 500년에 걸친 안정적인 그런 체제, 퇴행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썩어가던 체제지만 안 넘어진 채 500년이 넘어갔던 아주 독특한 체제. 그러한 문화에다가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자기네들의 그 근대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냈던 그러한 그 국가 그 중심적인 그런 권위주의인 국가 운영 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은 조선 시대의 몸이고 또는 이제 머리는 몸은 말하자면 이제 일본 시대의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해방되고 난 다음에 거의 60년, 70년이 되면서 상당 부분은 또 그 구미 쪽이나 또 미국 쪽 얘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희들 자신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러한데 근본적으로 사실 이 경제적인 운용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식이고 정치적인 방식은 사실은 조선 시대에 갖고 온 방식이고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관료가 다 알아서 하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그러한 체제. 우리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왕을 뽑는 것에 불과한 그런 정치 체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이 안 갖고 있는 문제를 저희는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정이 강제적으로 그 폐지를 했던 그 재벌 이 한국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가 됐는데도 일본은 없어진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70년이 되죠 지금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체제예요 이건요. 그런데 이게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개방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화가 되었는데 경제는 개방이 되었는데 내부 운용은 굉장히 집중된 경제력 집중이 된 재벌 운영 체제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국가 체제는 너무 그 중앙 관료한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거로 그냥 그것도 한 2달 대통령 선거는 2달 국회의원 선거는 한 2주 해가지고 뽑고 난 다음에는 구경하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극장식 민주주의, 구경하는 민주주의가 돼버린 이런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 틀을 어디선가는 부시지 않고는 점점 말하자면 그 왜 진화를 해도 진화를 하면 꼭 서바이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 도중에 이제 퇴로 해서 이제 죽어버리는 것들도 많죠. 예를 들면 옛날에 왜 세이블 뭐 투수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못 견뎌내서 죽은 것처럼 특정하게 그 당시에는 쓸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전했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거의 방식을 계속해서 가면서 도리어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멸종하게 생긴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에 태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재벌도 제대로 벌을 주는 재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 그런 이제 사법 개혁이 답이라는 얘기가 이 오늘 기사의 메인 테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인트로로 조금 설명 그 간단하게 얘기도 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체제라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체제만 하더라도 정관예우나 사법부 부패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일본은 검찰이면 그냥 검찰로 쭉 있지. 이렇게 정권의 그 놀아나는 정검찰이 아니고
법원이라고 해서 그 판사들이 중간에 그 4, 50대 관둬 가지고서 다시 또 변호사로 나타나 가지고서 영업하고 심지어는 대법원을 판사를 하던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영업을 하는 이 체제는 일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갖고 왔지만 일본의 변종으로 말하자면 열종 변종인 거죠. 저희 시스템이.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차츰 그 얘기는 조금 더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놓은 그 워딩 중에서 그 유리병에 손을 넣고 이걸 움켜쥐어서 이 주먹이 유리병 입구를 못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우리나라 재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 간단한 얘기지만. 네. 그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 재벌 총수들은 사실은 기업 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다. 상속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초법적인 경영권과 재산을 탈세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세습을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으시면서 그래도 재벌 총수도 뭐 기업 가치 올리고 싶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제 대답은 물론 그 사람들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좋지만 그것은 자기의 경영권이 아래 세대로 세습이 되고 세습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되면 기업 가치 올라가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기업 가치 올라가는 것은 원해요. 그러니까 그 사탕을 더 많이 쥐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적은 지분을 갖고 그 기업들 자기가 컨트롤하는 기업들 또는 상호 출자에서 갖고 있는 그 왕국에서 돈을 빼먹는 그 맛. 그 맛은 그것은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재벌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 기업보다는 이익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개방 경제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기업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 기업 방식, 운영 방식을 고집을 하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고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던 그 포인트 하나가 그 재벌들이 그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이 비대해져서 유리병 속에 손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이 정치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력 구조에도 그것이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재벌 내부의 구조가 이 실제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 내용 보셨죠? 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재벌들, 오너들,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 구조가 엉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굉장히 쉽게 여기 기사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 한번 다시 기사 안 보시는 분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요? 그 사장. 네네 그거요. 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본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은 그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일을 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를 감시를 하고 일을 잘하면은 계속하게 하고 아주 단순한 그 룰인데 그거 하나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뭐 정치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이제 이제 기업의 임원이 되고 뭐 삼성이나 뭐 다른 그룹들의 구조본들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 그 일종의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너만 해먹냐 나도 좀 하자라는 이 그 사고 방식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성과에 의해서 성과가 나면 그냥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한다. 더 잘할 못할 때까지. 그 개념이 아니라 성과 좀 뭐 그거 너 아니래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좀 해봐.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재밌게 본 것이 근데 이 문제는 조선시대도 그대로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한성 판윤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한성 판윤이 500 몇 년의 조선시대에 걸쳐서 1500 몇 명이 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딱 그 직급을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걸 찾아봤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러면은 500년 동안 연간 세 명이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조선시대 그 많은 그 관료들 뭐 송강 정철이니 뭐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뭐 허균 이런 사람들의 그 이력서지 일종의 그 역사를 보면 이력서를 보면 수시로 직급이 바뀌어요. 이조정랑 갔다가 뭐 사교원 뭐 사관원 원이 됐다가 뭐 때 계속해서 바뀌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 그러니까는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인데 중앙집권 체제에서 탑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씩 권력자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관습이 저만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회사 사장 관뒀는데 사람들 저 만나면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주지영 대표. 문재인 씨에 대해서도 제가 문재인 씨라고 그런다고 사람들 욕해요. 근데 문재인 씨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했다고 뭐 후보였고 지금 전 대표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씨 붙인다고 아주 욕을 한다고. 나한테 왜 씨라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사람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직급 뭘 하나 붙여야 우리는 편해해요. 그렇죠. 이게 전 씨도 괜찮아요. 저는. 네. 문화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중앙집권에서의 직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그걸 기초로 옛날에 장관집 딸과 장관집 아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가닥 하는 거고 우리 집 6대조가 옛날에 뭐 했고 그거 갖고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근데 딱 한국만 벗어나도 이 짓 안 해요. 옆에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이 짓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중앙집권 체제에다가 사회 신분제도의 그 사회 문화가 깊다 보니까 그 계층 사회에서 네가 어디까지 옛날에 올라갔니? 그리고 나도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케이스 정치권 보세요. 원내대표를 1년에 한 번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고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어요. 12년 동안에 예를 들어 12년 동안에 원내대표가 12명이에요. 네? 말이 돼요? 잘하면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사장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오래 해야죠. 예를 들면 정치권을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메르켈 총리 몇 년째 안에 10년이 넘게 했어요. 옛날에 저 독일 아데나워 대통령 그 양반 거의 20년 했어요. 근데 오래 한다고 해서 독재가 아니에요. 뭔가가 잘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에 제 딸 대학교 유학 보낼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대학교인데 1880년인가에 만든 학교인데 현재의 총장이 10대 총장이에요. 응? 이게 말이 돼요? 140년 동안 지금 10대 총장이에요. 스탠포드 총장이 비슷해요. 스탠포드 총장도 1870 몇 년인가 시작된 학교인데 지금 12대예요. 한국은 어때요? 2년 3년에 한 번씩 갈잖아요. 총장도. 나도 한 번 해야지. 응?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능력의 변별력이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를 들면
그 어떤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한 가지 분야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CI라고 해서 회사 마크 만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엄청 로비가 성행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줄대고 하지 않으면 일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고 했던 거 젊은 시절이었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생각도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데 왜 저들하고 나구를 비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 실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과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크랑 그 CI를 번져버리고 브랜드로 간 거예요. 90년에. 브랜드는 매출이 얘기해 주니까 내가 여기서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불모지에 제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매출이 오르면 나더러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비슷비슷한 속에서 술 사주고 뭐 뇌물 주는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그 뭐 제가 우리 당 뭐 욕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욕할 건 아니고요. 이게 적절한 사람이 그 적절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다 아주 팽배한 현상이 이거는요. 예. 그러니 그 젊은 사람들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봤자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잘하면 정말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장기화돼 있다고 해서 동체가 아니라 이것이 장기 집권이라도 이것이 나누면 충분히 그 효율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도시 가나자와라는 도시가 있는데 18년 동안 시장이 했어요.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 근데 그 18년 동안 이분이 시장을 하면서 5만을 인구를 늘렸어요. 5만을 늘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가 가나자와가 옛날부터 천황의 그 이렇게 공예품들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어요. 금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고 그런데 가나자와 그 21세기 뮤지엄을 지으면서 현대 미술을 들여놓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공예 옛날 그 전통에서 이 시대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때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근데 전주랑 이렇게 자매 도시가 돼 있었는데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 긴 호흡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얘기가 똑같은 지금 거예요. 긴 호흡으로 못 가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모든 권한이 윗사람한테 다 몰리는 것이 이러한 조급증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자율화돼 있고 분권화가 돼 있으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한을 갖고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윗사람 시키는 것 뺏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도 좀 권한을 주지라고 하는 게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저건데 좀 어디 좀 안 가나. 그렇지. 내 순서가 안 오니까. 순서가 안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기사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1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45분 정도에는 기본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포스트잇에다가 지금부터 메모를 좀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골라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이브라 길어지면 나중에 방송이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이 기사의 아주 중요 논점인 그 사법 개혁을 주장해서 이제 재벌들의 네.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이제 주장해온 경제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공 선생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아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기원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신 경제학자 계신데 그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주장을 아마 가장 먼저 하셨나요? 가장 강하게 하셨나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뜰 때는 약간의 눈물이 날 때야. 좀 우리 자기가 그 김기원 쌤이 그립거나 할 때는 이런 포즈를 씁니다. 한번 울려볼까 오늘? 김기원 선생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김기현 선생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 운동을 처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고 현존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뭐 재벌 개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김상조 선생과도 굉장히 가깝고 저도 물론 양 두 사람과 굉장히 가까웠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96년부터 한 2000년, 2010년 이렇게 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치? 본인들 딴에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가 요새 와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냐면 이게 한국이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줘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해서 조금씩 바꿔도 그냥 한순간에 싹 무시하고 그냥 안 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운 좋게 잡으면 법원에서 또 풀어줘. 이것이 반복이 몇 번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하는 생각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제도도 있지만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본 게 뭐냐면 그 특경법 위반 이제 특별 뭐 경제 뭐 가중처분 뭐 이렇게 법이 있어요. 특별한 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반복되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는 1심에서는 뭐 한 5년을 때려요. 근데 2심에서는 한 4년으로 줄여줘. 그런데 이게 4년이 되면은 그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4년 이하면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짜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5년 해가지고 국민들 한번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이제 4년으로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면 이제 대부분에서 근데 수고하셨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공 해가지고서는 이제 집행유예. 뭐 이 짓을 갖다 몇 번 반복을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아예 사법권 또는 판사의 양형을 하는 그 룸을 아예 이렇게 그 상향 조정해 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 자체로는 맞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제는 뭡니까?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역시 잘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패습이 그대로 온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관료예요. 그렇죠? 사법시험 해가지고 국가가 돈 줘서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뭐 성적이 좋으면 판사, 성적이 나쁘거나 껄렁껄렁하면 검사,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변호사.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관들이 나타나가지고 형님 좀 나중에 오시면 제가 잘 봐드릴 테니까 요번에 판결 좀 봐주세요. 이게 옛날에 사원부 뭐 아전들 형부 뭐 이 사람들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관원한테 법이 대리되어 있던 것, 아니면 사또가 말하자면 사실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다 같이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슷한 거죠. 이 체제를 깨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경제 민주화니 무슨 모든 사유재산 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그런 되죠. 얘기들이고 이제 자꾸 대답이 길어지시네. 여기 이 정당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사에도 네.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뭐 당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지하지도 않고 치열하지도 않아요.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치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 선거라든지 뭐 이런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나는 공약 있냐고요.
그리고 지킨 공약이 있냐고요. 지킨 공약이. 누리과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만 이 정책이나 이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잠시 그 공약 부단장을 했던 분으로서 좀 짧게 얘기해야 돼요. 길면은 다 지루해집니다. 또 기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긴 거를 그러면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정당이 누구를 대표하느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누구를 대표하느냐? 예를 들면 노동계층이냐? 아니거든요. 그 중에 노동계층 중에서 상위 10%는 나름대로 눈치를 보지만 하위의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입니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 자신이 정치 의식이 분화된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색 아니면 인물론에 빠지지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아닌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합치다 보니까 선거를 뭐 수십 년 해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정책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뭐 제대로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긁어 모으면 되는 것이지 괜히 그 자기 입장을 하나 밝혀가지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한두 번 해봤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책 얘기는 앞으로 또 우리 선거를 앞두고 또 할 얘기 이때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주진영다운 그 묘사가 있었어요. 자기 특기가 앞뒤 안 보고 뛰어내리는 게 특기라고 나옵니다. 그 사례를 한 3번만 내보내세요. 어떨 때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뛰어내리셨는지. 응? 제일 앞뒤 안 보고 뛰어내린 건 제 처랑 결혼한 거죠. 왜 그래? 왜요?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처럼 가슴 떨리는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과연 와이프 내가 얘기 만나면 표정이 이렇게 돼.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인간이 그것을 자기한테 자신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안 보고 뛰어내렸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안 보고 뛰어내리는 거 똑같다고 치고 두 번째는 한국에 돌아올 때 저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학위를 못해서 월드뱅크에서 좀 있다가 저희 처가 이제 학위가 끝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타이틀 학위 뭐 이렇게 아까 말한 식의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뭐 한국 와서 알아보니까 연구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선생 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뭐 바보처럼 학위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끝난 얘기고 연구원을 가야 되는데 연구원 사람들은 뭐 깝깝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이 맨날 뭐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뭐 기업이 잘 된다고 말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아는 사람 친구도 폭이 좁으니까 맨날 교수, 공무원, 변호사, 뭐 판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삼성에 연락을 제가 그 귀국하는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낮에 인터뷰하고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갔는데 제 처 얘기는 당신 가면은 석 달 만에 기물을 파괴하고 퇴사를 할 거다 이제 그랬는데 뭐 어쨌든 한 3년 반 다녔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올해 봄에 그 김종인 박사님이 선거 공약단 부단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총선에서 공약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누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길래 전혀 당과 일해보지도 않은 일자무식인 주진영한테 그거를 맡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뭐 이제 소위 뭡니까 이제 뭐 기업 부분에서 이제 커리어는 이제 그만 일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무거나 뭐 포기했다고 치지만 정당 정치에 있는 분들이랑 저랑은 좀
그 놀던 물이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가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데 뭐 77 먹은 분도 나름 고생해서 하겠다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당신 혼자 고생하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여기 이 대목에서 이거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뭐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게을러서 박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과정 수료라고 나왔는데 박사를 왜 안 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공부 다 하고 게을러 글도 잘 쓰고 내용도 많은 걸 채웠는데 원래는 이제 저는 미국 갈 때 경제 사상사나 학사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러면 경제 이제 무역 쪽을 이제 경제 발전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은 이제 한국 같은 케이스를 둬서 다른 그 개발도상 국가들한테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내수 공업 대체 산업 육성으로 가지 말고 수출 위주에 의한 경제 발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갖다 전 세계에 대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던 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한국은 그래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잘 굴러가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시장 경제가 잘 굴러가는 곳은 아니었고 그래서 싸웠죠 또. 싸운 건 아닌데 뭐 좀 이제 어드바이저가 그래서 이제 갈리고 뭐 갈리는 과정에 왜 갈렸겠어? 어드바이저 갈리면 이제 거기서도 또 왜 대들은 거지. 모멘텀이 죽잖아요. 이제 모멘텀이 죽고 나면 이제 사람이 좀 생기가 죽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못하게. 그렇다고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다른 학교라도 가서 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너 왜 안 했어요? 끝까지 하기가 그만큼 공부했는데. 뭐, 귀찮으면 잘 못해요 제가. 예. 한국 와서도 본인이 맘만 먹었으면은 어디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냥 학위만 따면 되거든요. 공부 다 하고 왔으니까. 근데 학위 따서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좋은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뭐 그냥 뭐 대면대면한 대학교에서 뭐 학위 하나 해서 그걸로 대학교 어디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읽지 않는 페이퍼 쓰고 뭐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학위를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학위할 생각도 없고 그냥 박사 학위를 안 받으니 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는 어떻게 지냈나 몰라. 3년이나. 거기서 그 황영규 회장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후반부는 어느 정도 그분 덕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전자에 가서 전자 전략기획실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뭐 하나 그랬는데 꽤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처럼 좀 성격이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그 보고서를 그것도 사실 큰 문제인데 서양에서는 초고가 만들어지면 관련 부서에 미리 쫙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고 마지막을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자기 윗사람한테 보이기 전에는 다른데 안 보여주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바보 같은 일방식인데 저는 미국식으로 하는 줄 알고 그 돌렸는데 그 당시에 자금팀 상무를 하던 화영기 씨가 보고서는 얘 봐라. 얘 누구야?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따로 방에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전략팀이 해체가 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보고 뛰어내리는 얘기인데 당시에 동서문동에 살았는데 어디로 갈래? 그러길래 반도체 기획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반도체 기획은 기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7사제고. 그러니까 동서문동에서 7시까지 기흥에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7시까지 가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면 삼성 그 태평로 본관에서 5시 반에 떠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착을 하면 6시 10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사무실 들어가면 6시 한 반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시 반까지 삼성 본관에 가야 돼요. 동서문동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는 한 5시에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퇴근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또 기흥에서 또 그 동서문동까지. 미친 짓인데 왜 그럼 반도체 기획을 갔느냐 하면은
참 한국 기업 중에서 그 당시에 외국의 프론티어 기업과 경쟁하는 유일한 부분이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뭐 기왕 간 김에 외국 기업이랑 제대로 된 경쟁하는 곳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여긴 또 공장이에요. 또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저랑은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해서 이제 서울이라도 와야 인터뷰를 하니까 기흥에서는 아예 뭐 어디 기업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로 와서 다니면서 다른 데로 가야지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한 번 보고 만난 적도 없는 화영기 씨가 그 당시에 금융소그룹 전략기획실장이었는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기흥에서는 공장 사람이랑 좀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쪽으로 와서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나서 있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영기 회장 만난 게 참 인생에 굉장히 모멘텀이 된 건지 그게 뭐 딜레마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같이 일하셨어요, 그분하고? 뭐 같이 일했다기 삼성 생명에 있을 때는 뭐 제가 워낙 참고로 제가 삼성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승진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왜냐면 맨날 고가에서 이렇게 미치니까.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 부서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가깝게 일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나갔어요. 외국계 컨설팅에서 나갔다가 한 1년 반 있다가 그분이 삼성증권 사장으로 가면서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이제 그래서 상무보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차장에서 상무보로. 뭐 다른 회사 잠깐 갔다 온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황 사장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임원시키느라고 자기가 구조본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진보 경제학자인데다가 삼성에서 차장으로 나간 사람을 1년 반 만에 상무보로 데리고 온다고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무슨 상관 있지 거기서. 참나. 12월 6일 같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면 했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 성격 같은 게 굉장히 개성이 강하니까 윗사람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 부분이 증권에 있으면서 2년 한 반을 저랑 같이 일하고 우리금융에 또 회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연락해서 다시 또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뭐 그냥 웃기는 얘기로 말하자면 제 친구들은 화영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전 모르는데 주진형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건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구나라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쟤한테는 어떤 일을 시키면 안 한다고 할 걸 알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룹 관련된 급급한 일 이런 쪽 이제 그런 거에서는 저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딱 회사 일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황영기 회장이 항상 이렇게 지원 사격을 이렇게 언론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전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저기 요번에 이제 또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얘기가 또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워딩을 진짜 잘해요.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러니까 정치 검찰과 검찰 정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원래 최근까지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을 하다가 그 JTBC 보도본부장으로 간 그 권석철인가 그냥 반이 어디 컬럼에 썼던 몇 년 전에 썼던 컬럼 그 표현이 재밌어서 기억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하면은 정치권의 그 주문을 받고 검찰의 기소권을 갖다 이제 남용하는 그 검찰을 갖다 정치 검찰을 하는데,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정치의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아예 정치 검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갖고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고 말할 때는 정치권이 정치 검찰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위 일반적인 정치 통치자로서의 정치 행위는 거의 안 하고 검찰을 갖고 말하자면 나머지를 다 주무르는 그런 방식의 일을 하고
뭐 총리, 뭐 비서실장, 뭐 할 것 없이 다 검찰로 쫙 깔아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자기 아버지가 유신 장단들 데리고 하던 그 방식을 하는데 제일 만만하게 쓸만한 사람들과 방법이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서 감옥 집어넣고 하던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보시면은요,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크리티컬한 모멘트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허태열 씨가 비서실장이었어요. 6개월 만에 갔기 때문에 기억 아무도 못해요. 그 양반 내무부 출신입니다. 6개월 해보니까 깝깝하거든. 그러니까 딱 여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을 공안검사 출신의 김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을 보세요. 온통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권력남용으로 사람을 옥죄맬 것만 일을 한 거야, 거기에. 그렇죠? 70년대 스타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 얘기.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너무 좋은데 인력도 실력도 없다는 것. 이게 검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부 얘기인가요? 인력도 실력도 없다는 제 기억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관련된 조직이 말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정권의 저 경제 과제에 근데 대한 거. 저 새누리당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의 경제 과제는? 다음 정권의 경제 과제는 크게 보면은 건강체, 그러니까 몸으로 치면 당장 치료해야 되는 게 있고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사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 이건 해봤자 이것이 당장 경제에 어떤 단기적인 아무런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는 체질 개선을 안 하고서는 고쳐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몸으로 치면 피가 철철 난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제일 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이제 고용이 안 되는 것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이게 집권을 하면 또는 뭐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뭐부터 하지? 그리고 뭘 하는데도 국민들한테 뭐부터 들이대야 국민들이 그걸 받아줄까? 이 모든 그 개혁에는 작은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대개는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로. 이거 고치려고 하면 저거 고쳐야 돼. 저거 고치려면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고 엄벙 덤비면 그 이제 장렬하게 이제 산화하기가 되게 쉬운 것인데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덜컥했다가 괜히 동티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뭐부터 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한 거라고.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기업 부채의 가장 그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금을 갚는 기업이 없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거 96년에 돌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돈을 빌리고 이자만 갚아요. 그러다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원금을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고 그러니까 원금을 갚는 대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빌리면 항상 빌릴 때부터 원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꾸 원금을 갚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가계대출 똑같아요.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3년 만기. 왜 3년이냐면은 3년을 살면 그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값 오르면 예를 들면 2억의 집을 1억은 자기 돈 1억은 빌려서 갚고 근데 그것이 2억 이제 그러면은 2억이 3년 지나서 예를 2억 5천이 되면 2억 5천의 집을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빌리면서 중간에 나온 돈으로 원금 조금 갚고
다시 빌리고. 이 원금을 주고도 안 갚는 방식을 한국이 그대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원금을 안 갚는 그 은행권 대출이나 가계 대출 중에서 원금을 안 갚는 대출의 비중이 거의 7, 80%였어요. 그 원금을 그럼 빚의 특징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원금을 어떻게 갚냐? 부동산 값이 올라야 갚는 거거든. 근데 부동산 값이 많이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자기 돈에서 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갚는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그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자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값은 그 대출의 양이랑 그대로 원투원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줄면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거부를 해서 그러면 대출을 놔뒀기 때문에 이명박 때까지도 마드로 뭐 800조 하던 것이 지금 1,500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깡통을 뒤로 이제 넘긴 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기재부 관료, 금융위원회 관료들도 지금 나섰잖아요. 자기네들도 겁이 나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할 정도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값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심사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 30년에 걸친 그 경제 관료들의 그 세뇌에 국민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적자 나면 큰일 나는, 심지어는 야당도 적자 낸다고 막 박근혜 정부를 욕을 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적자 낮은 것은 예를 들면 뭐 미국이 한 100%인데 우리나라 지금 40%라는 거. OECD 평균보다도 높은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고령화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게다가 놀라운 것은 그 국가 부채 비율 있잖아요. GDP 대비 무슨 뭐 일반 정부가 40%라는 거. 그 40% 중에 40%, 그러니까 16%에 해당되는 것은 진짜 빚이 아니에요. 자산이 있는 빚이에요. 적자성 빚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외환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서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그게 160조인가 그래요. 그러면 근데 부채 비율은 이게 들어가. 근데 이게 정말 부채? 자산이 있어. 이거 갚으려면 미국 국채 팔고 그 돈으로 이 국채 갚으면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부동산 이 주택 기금이 있어요. 아파트 땅 같은 거 미리 사놓아서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팔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뭐 또 수십조 있어요. 이것도 원하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적자성. 근데 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의 뭐 예를 100이다. 100이면 한 95는 또는 96 정도는 이게 적자성 부채예요. 한국은 100이면 그중에 45가 자산성 부채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채 비율 43으로 치면 우리는 반타작만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그동안 재정 비율이 GDP 2%를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된 지도 몇 년 안 돼. 적자가 난 지가 얼마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채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따로 자산이 있는 부채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갖고 무슨 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니 무슨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평시에 말하는 것은 그 재정 그 정책에 의한 그 지출을 업자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관료를 통해서 수당, 예? 뭐 청년 수당 아니면 노인연금 이런 식으로 직접 그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장 제가 나쁜 예로 치는 게 뭐냐면은 아동 관련된 거예요.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 주는 돈이 에 비해서 얘를 유아원에 보내야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집에 이제 애들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못하러 그렇게 해.
그냥 아예 돈을 그 돈을 줘서 갖다 주고 자기가 하든지 알아서 유아원에 하라. 보낼 사람은 보내고 아니면은 집에 사과하면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맡기고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면 되지. 왜 그러느냐? 그 중간에 자기네들이 주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중간 관료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바꾸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여력은 있고 그러다 이제 천천히 이제 체질을 바꿀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뒤로 가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어렵게 나왔는데 또 다시 또 변덕 부릴지도 모르니까 나온 김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우리 이 기사에 대한 거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한국의 진보의 그 이제 경제관이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사법 개혁과 경제 민주화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 1시간짜리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이제 이 정도에서 그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아까 그 돌아가신 김기원 선생님 말씀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홈페이지에서 이게 페이스북에서도 그분 책 중에서 하나 좀 추천할 만한 책 있으면 하나만 좀 주세요. 그분이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 좋은 책으로 뭐 경제학 콘서트인가 해서 그 방통대 학생들을 위해서 뭐 쓴 책이 하나 있고 그 일반 약간은 이제 경제 개설서고 또 하나는 이제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유고를 모은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블로그에 쓰셨던 거를 갖다 추려가지고 낸 것이고 그 중간에 또 뭐였나 개혁적 뭐 진보를 비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진보층이 너무 지나치게 교조적인 그 과거의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 좀 본격적으로 비판한 책이 있는데 저는 셋 중에서 제일 읽기 쉬운 것은 이제 거꾸로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고를 모은 것이 가장 일반적인 책이고 본격적인 진보층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에 해당되는 얘기는 두 번째 책. 그 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 선생께서 이제 오늘 이 경향신문에 이 기사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들은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와가지고서 사실 어디에 뭐 누구랑 얘기를 갖다 하고 다니기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자신은 이제 진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진보층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경제관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국가 주도 그들도 굉장히 국가 주도적이고 규제 일변도이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이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사상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진보층이 중국과 일본의 강단 막시스트들의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만들어진 그 사고 체제라는 게 아주 그 교조적인 그 과거 방식의 그런 그 체제인데 자기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이라고 볼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적이에요 거기도요. 그래서 걸핏하면 뭐 집어넣고 규제하고 뭐 대표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진보당인가 뭐 거기서도 민노당에서 70살이 지나가면 땅을 다 팔게 하자 뭐 이런 거. 실제로 얘기해서 심상정 씨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도리어 그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찰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시장 경제 건너편에 누가 있느냐? 관료와 재벌이 있거든요. 재벌에 의한 독과점과 관료에 의한 그 관원의 권력의 대리 체제. 이 두 체제가 사실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더 도입하자라는 그 말 자체가 국가 관료와 재벌이 갖고 있는 독과점 체제와 지나치게 그 관료 위주의 그 경제 운영 체제를 깨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제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진보층이
확실하게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고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청년의 희망을 위해서 경제 얘기를 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 이 기사가 마침 이제 이렇게 크게 인터뷰 기사가 나서 이것을 우리가 청년의 어떤 그 경제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길면 이해가 안 돼요. 잘.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씨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명박 씨, 박근혜 씨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제가 김대중 씨, 노무현 씨 그러면 막 화를 내는데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확립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감대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박정희 체제에 대한 향수병에서 못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뭐 그렇다고 한답시고 그 고속 성장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으로부터 아주 생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 고성장의 그러한 그 달콤했던 그 추억이 없어요. 그렇죠? 왜 60년대는 60대 사람들이 야 니들이 6.25를 겪어봤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6.25의 그 쓰라린 그 기억이 자기의 그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갈 때 복잡한 문제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종북이야 뭐 이렇게 무슨 아예 그냥 풀어보잖아요. 근데 젊은 층한테는 그게 안 통하거니와 사실은 두 번째로는 고속 성장에 대한 그 추억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정상 국가로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바꿔볼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래서 15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보기에도 이 양반 뭐를 하려고 했는지 본인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가가지고 뭐 보고서 달라고 했겠지만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차라리 김대중 대통령이 더 사고가 깊었던 것 같고, 근데 아까운 것은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썼던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이 사람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썼으면 그 연석소이라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또 그러면 또 자리가 안 돌아가니까 또 새로 또 다 돌아가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낭비. 누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래요. 썼으면 좋겠다는데 뭐가 큰일 나요? 안 썼으면 좋았겠다라고 해야지 큰일 나지. 됐어요. 오.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빼먹고 뭐 누구를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린 기사 안 내니까.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우리 오늘 이제 1차 강의를 끝내고요. 5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생방이라. 나중에 가서 또 밀리지 말고 빨리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로 어디 본인 우리 마이크 하나 있어? 이쪽에 서서 화면은 안 나오더라도 예. 그쪽에서 길지 않게 방송에 나갑니다. 네네. 아니 얼굴은 목소리만 나와요. 얼굴은 안 나가요.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여기서. 네. 네, 말씀하신 그 사법 개혁이 어느 정도 누구라고 설명하시면 좋겠다. 아니지. 네. 익명으로 하는 게 좋죠. 아니 직업이랑 몇 살? 저 32살에 지금 백수입니다. 네. 그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 합의된 어떤 핵심 가치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유, 평등, 연대 같은 그런 어떤 하다못해 슬로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좀 그런 사회 내 그런 공동체적인 합의, 핵심 가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그 방법적인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요, 뭐 없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일부 지식인층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한테 또는 전체적인 정치권에 퍼지는데 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요. 왜 검찰 개혁이 우선순위인가를 이명박 박근혜 씨의 아주 유일한 제가 보기에는 그 공로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날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9년 만에. 그렇죠? 그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하려고 뭘 해봤나요? 생각은 했죠. 아니,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핵심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인데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네. 이제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질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분도 나와 계시면 좋겠어요. 성함 나이하고 저는 지금 두 분 너무 뵙고 싶어서 인천에서 근무 끝나자마자 그렇습니까? 한 감사합니다. 40대 그걸 자꾸 아줌마님. 누구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도 그게 질문에 그게 아. 지금 그 근원이 어디서 음, 오는지를 좀 아는 게 짧게 질문 드려야 되는데 뭐 그 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뭐 기사도 통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개혁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실 예전보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양대 노조라고 하는 그 노동운동 집단 세력, 노동자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약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표현하셨던 갈라파고스의 생물 같은 느낌으로 지금 노동자의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세력들도 굉장히 지금 사장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시대가 바뀌면서 좀 많이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 노조 그 섹터도 지금 약간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왜 그 87년 이후에 그렇게 대기업을 먼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임금이 올랐다가 이제 양분화됐다가 뭐 이렇게 됐느냐. 잘 보면 대기업 부문은 잘 나갔기 때문에 그 덕에 말하자면 이제 깨평을 뜯어먹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벌 그룹과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종의 담합인 거죠. 그 옛날에 뭐 혹시 저 뭐 막시스트, 레니스트 이런 것 읽어보셨으면은 서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로 서구의 그 노동자가 일종의 자본주의에 결탁해서 제3세계로부터 그 잉여를 빨아먹어가지고 그들이 중산층화하는 바람에 이제 그 혁명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보다는 자기들만의 그 월을 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요새 지금 죽어나가요. 그렇죠. 대기업 부분의 코퍼레이트 인컴도 그러니까 기업 이익도 정체고 경제 내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부실이 쌓여서 허덕이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대기업도 더 이상 그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 룸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거대로 경제적인 다이나믹스로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체다고 치면 조선업체 사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업 앤 다운, 단기적인 업 앤 다운을 보지 말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숙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실업보험 늘려놓자. 지금 40대, 50대 회사를 20년 다니다가 관뒀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실업보험이 캡이 150만 원이에요. 6개월인가 8개월 지나면 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알아. 왜? 자기가 몇 번 그 해고를 당하면서 이걸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던데 더 강화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소위 그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국가가 일정 기간은 그 사람으로의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룸을 그게 뭐 가정이면은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하나씩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빌딩 블락인데 한국은 이게 그 이루 치면은 이렇게 하나씩 쑥쑥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몰라요. 그럼 우리는 여기만 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 이렇게 비교를 왜 다를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채워 넣어도 이 우리 임플란트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고용이나 복지 쪽에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당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오세요. 다음 질문. 네. 그리고 저분한테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하시죠.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베이징 로봇 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지표를 좀 살펴보니까 중국이 지금 유럽보다도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수입을 해서 일자리 문제에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이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또 산업용 로봇을 수입하는 또 사들이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결국에 이제 실업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저는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기술적 변화에 대한 그 실업 문제에 대한 그 보조 그 장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뭐에 대한 보조요? 기술적 실업에 대한 로봇가 대체로 되는 예, 특히 또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발달로 그런 뭐 기술적 인공지능 이런 문제 있잖아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을 그러니까 실업을 갖다 원인별로 따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원인은 그냥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 역시 대기업 노동 부분의 경직성이 그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요. 현대자동차가 신규 공장을 안 지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안 지어요. 다 외국에다 짓습니다. 투자를 안 해, 한국 안에다가.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있는 사람은 고용이 늘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벌고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대기업 노조가 누렸던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대기업 부분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거쳐가면서 자기네들의 생산성을 유지를 할 거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큰 숙제 같아요. 제가 90년도에 회사를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부 손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때는 그 줄을 얼마나 잘 긋고, 그죠? 폰트를 얼만큼 정교하게 잘 쓰느냐가 그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딱 도입이 되고 나니까 컴퓨터 한 대가 사람 3몫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독립을 했는데 17명을 제가 인수를 했는데 해마다 자연 감소분에 대한 직원들을 다시 뽑지 않고 계속 줄여나갔는데 나중에 7명이 됐을 때 매출은 제가 2배를 했어요. 값을 깎아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똑바로 선을 긋고 깨끗하게 글씨를 쓰던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디지털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들이 손이 뛰어난 사람들이 유능한 디자이너라고 했던 시절인데 이 컴퓨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제가 디지털 관련되는 거 책을 한 12권을 사다가 이제 쭉 봤어요.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 창의력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열심히 했고 착취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제가 잘 잡은 거죠. 그때 좋은 가서. 얘기 해주셨는데 예. 지금 그 인터뷰에서 마침 얘기는 했는데 지면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정한 경제, 시장 경제를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재벌이 맨날 뺏어 먹는 게 그게 사유재산의 침해니까 그런 것들은 관료가 뺏어 먹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 공정한 경제의 촉진 말고 다른 얘기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면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 또 뭐냐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예요.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의 생산성은 그 나라의 부는 그 국민들이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능력의 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르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너가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그 순위 매기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한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써도 얼마나 낭비가 많은 투자를 갖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를 다 개인이 부담시켜 놨어요. 그렇죠? 이것을 묶어 가지고 공립 대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고 같은 돈을 써도 아니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과외비를 다 모아서 그걸 만약에 텍스로 만들어서 얻어다가 그걸 그대로 공립 대학교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교수와 더 좋은 뭐 시설과 강의실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열심히 너는 누구보다 못했다고 따지는 데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나오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기업에서는 또 어디 다른 데 다니던 사람을 자꾸 쓰고 싶어 하고. 그렇죠. 요만한 예. 그 경력을 갖고 그거 써먹고 하니까 네. 개발은 안 되고. 그리고 이 그래서 소모만 사람들은 되고 아는 있는 게 거죠. 뭐가 정답이에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기르는 방식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율화하고 분권화되면 될수록 리더십이 중요해요. 근데 리더십이 그러면은 저같이 없는 사람 보세요. 등수 좋았기 때문에 서울대 간 것뿐이고 뭐 보고서 잘 썼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승진한 것이지 밑에 사람을 잘 끌어가지고 팀의 능력을 키워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욕만 먹었지.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권한이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승진하는 체제에서 살았던 것이지만 사실은 서양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밑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부하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 능력 이 승진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식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시킨 거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얘기하잖아요. 지휘관의 가장 큰 그 임무가 뭐냐면 위에서 받은 직무를 아래에 전달하는 것이 지휘관의 직무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팀을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위에서 오는 지식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싼 노동력 임금 갖고 하는 경쟁도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식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키우는 목표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닭이냐 달기냐지만 원청 하청인데 원청 들어가려고 순위 경쟁하고 앉았으니까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못하기 때문에 막상 기업에서는 외국 사람보다 동시대 인권인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바꾸지 않는 한 성장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어느 생각합니다. 순간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 창의력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외우기만 했는데 무슨 창의력이 벼랑간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얘기를 이건희 회장은 계속 하는데 창의력이 뭔지를 그 임원들은 몰라요. 이건희 씨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리병에 그때. 들어가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초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거를 닥치고서 하는 사람을 원해. 근데 그 사람이 창의적이를 원해. 이 말이 돼요?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들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 창의력이라는 것과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끔 제가 합니다. 저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일을 해왔잖아요. 세상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에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추가가 돼야만 창의력이 돼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지식이 들어가서 지혜가 돼서 나와야 돼요, 다시. 근데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교육에서 누가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지혜를 쓰려니까 지혜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소모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갖고 써야 되고, 지식은 원래 어디다가 감춰놓고 창고 같은 데 놓고 하나씩 빼쓰는 거고요. 지혜는 샘물같이 아무리 퍼써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봉 선생 보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자료도 안 보고 계속 끝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내용들도. 이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자가 이런 지혜를 갖고 이런 해안을 갖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전복적 사고라는 것. 제가 그 전복이라는 말을 이 공 선생한테 쓰기가 상당히 좀 적절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복은 저는 넘어진다는 얘기고 복은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우리가 7.8기, 사전 5기가 전이 그 전자거든요. 그런데 그냥 엎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부정한다든 이렇게 하는, 차를 뒤집거나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이 공 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경제학자가 창의적이에요. 자기가 배운 경제학을 갖고 다음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창의력이 있는 경제학자한테 전복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경제 정책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경제학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 굉장히 딱딱해요. 수학자들 같이. 자기가 수치, 자기가 기억한 것, 네, 공부한 그러니까 것만 이제 갖고 서유성 얘기를 기자는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조적으로 이미 배운 거를 갖다 외워서 다시 쓰는 동네에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복이라고 말을 한 거니까 전 좋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박사 단점들만 대포름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어차피 신문에 이 전복적인 인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쉬었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 질문 또 있더라도 조금 시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온 김에 한 번만 더 1시간짜리 질문 포함해서 짧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죠. 그래서 주말에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공 선생님,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 분명히 34분이셨는데 한 2분이 번호 안 써놓고 오신 분인데, 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되게 모든 이런 그 신청을 받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정치적인 모임에는. 근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다음 보니까 시간으로 우리 다시 공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눈이 지난번보다 훨씬 반짝거리시더라고요. 앞에 오늘. 사람들 모습 너무 좋아하시는 게. 젊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저 앞에 살아 있으니까 좀 부담되긴 해요. 그래요? 아유, 부담되는 표정도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